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바로 좀 전에 지방직 구국시험이 끝났죠. 한국사 시험 여러분들 치르시느라고 고생 일단 많으셨고요. 일단 총평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좀 이게 또 시험 점수가 안 좋은 사람에게는 또 상처가 되는 말이긴 한데, 냉정하게 말하면 문제가 굉장히 평이했었습니다. 쉬운 편이었고요. 거의 학생들이 좀 공부를 꾸준히 했던 학생들은 어려움을 느낄 만한 부분이 거의 없을 정도여서, 오히려 실수를 하지 않는 그런 학생이라면 고득점이 가능했을 것이고, 예를 들자면 한 80점에서 85점 정도를 왔다 갔다 하는 학생들이, 한 80점 내외라고 합시다. 80점 내외를 왔다 갔다 하는 학생들이 오히려 85점이나 90점 정도 이상으로도 득점이 가능했던 시험이고요. 그 다음에 좀 점수가 굉장히 안 좋았던 학생들이 있죠. 70점 미만으로, 그래서 60, 70 공부는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전혀 안 한 학생은 아니죠. 그런 정도의 학생들도 80점을 넘어갈 수 있는 정도는 됐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시험이 쉽다고 해서 여러분 무조건 마음을 탁 놓으면 안 되는 게, 실수를 줄여야 되거든요. 문제를 잘못 읽거나 그 순간적으로 착각을 해서 틀리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조심하신다면 무난하셨을 것 같고요. 이 점수가, 이번 시험 점수가 너무 안 좋다 그러면 이제 아마 초시생이거나 또는 이제 막 준비하는 학생들인 경우에는 안 좋을 수 있어요. 앞으로 기본적인 내용 수업을, 제 수업을 잘 들으시면 아마 대부분 다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었고, 국가직 구급하고 비교해도 쉬운 시험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비책형으로 일단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다음은 각 유물과 그것이 사용되던 시기의 사회 모습에 대한 설명이다. 이제 선사시대 문제가 제일 먼저 나왔는데, 일단 승배지리가 나왔으면 구석기 시대죠. 자, 구석기 시대, 뭐 후기까지는 몰라도 되는데 구석기 시대인데, 여기서 변홍사를 하면 안 되죠. 그쵸? 변홍사는 언제부터 나옵니까? 이건 청동기 시대부터 나오죠. 그쵸? 그 다음에 나무로 만든 농기구도 역시 청동기 시대에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럼 붉은 간토기. 붉은 간토기면 우리가 토기를 정리할 때 이게 청동기 시대예요. 그쵸? 청동기 시대인데 겉친무늬 거울을 사용했다. 맞네요. 그쵸?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내거나 의식을 거행했다. 괜찮습니다. 이거는. 그럼 반달돌칼도 가장 대표적으로 청동기 시대를 상징하는 간석기죠. 그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아직 지배와 피지배 관계가 발생하지 않았다. 자, 농사를 짓기 시작한 건 아니죠. 시작은 이미 신석기 시대부터 했었던 거고, 그다음에 지배와 피지배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이건 전반적으로 신석기 시대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눌러찍기문 토기는 언제예요? 역시 신석기 시대 토기죠. 제가 항상 토기, 우리 선사시대 수업할 때 눌러찍기문,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자면 뭐 덧무늬, 그 다음에 뭐 빗살무늬, 그쵸? 그 다음에 뭐 신석기 시대 토기들을 더 많이 하잖아요. 이름민무늬도 하고 제가. 자,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하신다면 맞힐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가락받기 괜찮고요. 뼈바늘, 이게 전부 다 원시적 수공업을 나타내는 거니까 해당 사항이 되는 게, 이제 해당이 되는 게 니은하고 리을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을 3번으로 쉽게 여러분들이 해결하시고 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로 가보시면, 자, 이건 불교 사상이 나왔는데 이것도 이제 좀 평이했던 게 뭐냐면, 자, 지방에서 독자적인 세력을 이루는 성주나 장군을 자처하는 자들, 성주나 장군을 자처하는 자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이 사람들을 호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개인적 정신 세계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서 얘네들한테 좋았다. 그럼 이게 뭐예요? 선종불교죠, 선종불교.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불교 사상에 영향을 받아야 돼요. 그럼 선종불교 영향을 받았다 그러면 대개 뭐 물을 거냐면 분명히 승탑을 물을 거거든요. 승탑. 그죠? 그럼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이 딱 나오죠. 쌍봉사 철감선사 탑이라고 하던 승탑이라고 하던 뭐 부도라고 하던 같은 얘기인데요. 성덕대왕 신종은 우리 이제 해공왕 때 만들어진 거, 완성이 된 거고, 경천사지 삼칭석탑은 고려시대 거죠. 그쵸? 금동 미륵보살 방가사상은 이제 삼국시대의 이제 불상이긴 한데, 이게 뭐 선종불교랑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역시 2번으로 쉽게 해결할 수가 있는 문제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로 한번 가보시면, 자, 고려 정종이 천도를 하려고 했던 곳이다. 천도를 하려고 했던 곳은 서경이에요. 서경으로 천도를 하려고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문종 때 경기라고 하는 행정구역을 설치하는데, 이제 서경기 사도를 여기에 두게 되는 것이죠. 자, 이곳에서 현존 세계 최고의 직지심체 요절이 간행되었다. 직지는 이제 어디입니까? 이거는 흥덕사거든요. 청주 흥덕사니까 안 되고요. 진울이 이것을 중심으로 수선사 결사. 역시 수선사 결사도 어디예요? 순천의 송강사거든요. 송강사는 지금 순천에 있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조이총이 정중부 등의 타도를 위해 이것에서 난을 일으킨 것이 무신정권기의 조이총의 난이죠. 이 조이총의 난이 서경에서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서경유수였거든요. 그렇죠? 그럼 정답은 3번이고 강조가 군사를 끌고 이것으로 들어와 김치향 일파를 제거했다. 강조의 정변을 말하는 건데 강조는 이제 서북면 도 순검사였는데 나중에 개경으로 쳐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김치향 일파를 제거하고 목종을 폐위하고 현종으로 왕을 바꿔버린 사건입니다.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도 너무 평이했었어요. 자, 그다음에 4번 문제입니다. 자, 갑자기 이제 근현대사 문제가 탁 튀어나왔죠. 조선 사람은 조선 사람이 만든 물건만 쓰고 살자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하면 조선인 자본가의 공업이 일어난다고 한다. 이 운동이 잘 되면 조선인 공업이 발전해야 하지만 아직 그렇지 않다. 약간 이 물산장려 운동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이죠. 이 운동을 위해 곧 발행된다는 잡지의 회사를 만들라고 호소하지만 말고 기업을 하는 방법 같은 것을 소개해야 한다. 핵심은 여기 있어요. 조선 사람이 만든 물건만 쓰자. 이게 이제 바로 물산장려 운동이거든요. 그쵸? 20년대 초반에 있었던 거고 처음에 시작된 게 평양이에요. 그쵸? 그래서 조만 시기에 의해서 평양에서 시작돼서 전국으로 확산되는 게 맞습니다. 1920년에 평양에서 물산장려회가 만들어지고 나중에 우리 서울에 23년에 조선물산장려회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회사령을 폐지하는 계기가 아니죠. 회사령 폐지는 지금 20년에 회사령이 폐지됐고 이 회사령 폐지와 플러스 관세 폐지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관세 폐지 움직임과 회사령 폐지로 인한 일본 기업의 증가 이것이 물산 장려 운동의 배경이 되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이게 폐지된 게 아니고요. 자, 원산 총파업을 계기로 조직적으로 전개되었다 그랬는데 원산 총파업 자체가 29년입니다. 이거는 20년대 초반의 일이고요. 시기가 안 맞습니다. 자, 전국 노농 총동맹에 적극적 참여했다 그랬는데 조선 노농 총동맹 동맹이라는 조직도 1924년에 만들어지는데 이 운동은 1920년의 시작이에요. 아셨죠? 그리고 조선물산장려회라는 전국적 조직이 만들어진 것이 1923년입니다. 해당 사항이 안 되죠. 그죠? 연도가 안 맞아요. 그래서 맞는 정답이 3번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쭉쭉 잘 나가고 있습니다. 5번 문제 볼까요? 자, 이제 고대 정치가 나왔는데 문무왕이 왕이 올랐대요. 그러니까 문무왕이 왕이 올랐다. 그 다음에 신라가 기벌포에도 수군을 격파했다. 기벌포에도 격파했으면 삼국 통일된 거죠. 그럼 문무왕의 즉위와 삼국 통일이 된 거, 그 사이를 물어보는 건데, 자, 신라가 안승을 고구려 왕에 봉했다 그랬어요. 자, 안승을 고구려 왕에 봉했다 그랬는데, 일단 우리가 이 안승은 보덕국 왕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보덕국 왕이 됐었고, 그 다음에 당나라가 신라를 계림 대도독부로 삼았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신라가 황산벌 전투에서 백제군을 물리쳤다. 자, 요거 볼게요. 백제가 멸망한 건 이겁니다. 백제가 멸망한 건 이거죠. 그쵸? 그러면 이거는 언제냐면 무열왕 때예요. 문무왕 때가 아니에요. 아셨죠? 그 다음에 보장왕이 요동지역에 고구려 부흥운동을 깨했다 그랬는데 보장왕이 요동지역에서 고구려 부흥운동을 한 게 아니고요. 그죠? 보장왕은 오히려 그 당나라가 보장왕을 요동지역에 임명을 해서 고구려 부흥운동을 견제하려고 한 거죠. 고구려 부흥과 관련된 것은 지금 안승입니다. 안승이 보덕국을 문무왕이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보덕국. 이게 문무왕이 해준 거예요. 그러면 문무왕이 왕에 올려서 안승을 고구려 왕에게, 그러니까 보덕국 왕이지만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니까 이게 조금 이상하다 싶더라도 다른 게 워낙 안 되기 때문에 찾으셔야 돼요. 당나라가 신라를 계림 대도독부로 삼았다. 우리가 보면 웅진도독부가 있고 그 다음에 웅진도독부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여러분? 웅진도독부가 있고 자 계림도독부가 있고 자, 계림도독부가 있고 그 다음에 안동도호부가 있죠. 물론 도독부나 이런 게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주로 우리가 세 가지 정도를 다루는데 요게 이제 백제를 멸망시키고 나서 만들어집니다. 그럼 계림도독부를 이때 설치하는데 이때 당이 문무왕을
계림 도독으로 임명을 하거든요. 그리고 안동도읍은 이제 고구려 멸망 이후니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해당되는 게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상황을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통치제도인데 요걸 제가 수업 시간에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너무 어렵게 들어가지 말고 간단한 선만 그려가지고 좀 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구려가 중앙이 5부잖아요. 그쵸? 지방이 또 5부인데 여기 누구를 보낸다 그랬죠? 여기 욕사를 보낸다 그랬어요. 자, 백제는 중앙이 5부고 지방이 5방인데 여기는 누구를 보낸다 그랬냐면 방령을 파견한다 그랬어요. 방령. 그 다음에 신라는 중앙이 6부고 지방이 5주인데 여기는 군주를 파견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5부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이 있어요. 그럼 성에는 누가 간다? 처려근지나 또는 도사가 가는 거죠. 그럼 5방 밑에는 군이 있습니다. 여기는 군장이 가고 여기도 성이 있는데 성에는 도사가 가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군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당주를 파견하고 여기에 성이 있는데 여기도 도사가 갑니다. 그럼 보세요. 자, 일단 백제는 도성에 오부가 있고 지방에 방이 있고 군이 있습니다. 그렇죠? 괜찮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고구려는 대성에는 처려근지, 그 다음에는 욕사를 파견했다. 큰 성에 처려근지, 그 다음에 도사를 파견해야죠. 욕살은 성보다 윗단위인 부에 파견되잖아요. 틀렸죠? 맞죠? 그 다음에 자, 신라는 육정을 바탕으로 영토를 확장하고 삼국 통일을 완성했다가 아니라 삼국 통일 후에 신문왕 때 와서 중앙군으로 민족융합을 위한 구서당과 그 다음에 십정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렇죠? 통일 전에는 육정이었잖아요. 육정. 그러니까 이건 안 되죠. 그럼 삼국의 관등제와 관직제도는 당연히 신분제의 제약을 받습니다. 자꾸 신분제랑 골품제랑 혼동하는 사람이 있는데 골품제는 귀족들, 왕족들 사이에서 지들끼리 또 따로 만든 거고요. 신분제는 귀족이냐 왕족이냐 평민이냐 그거잖아요. 당연히 그것에 영향을 받아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답은 기역과 디귿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이 정도 틀은 좀 알아둬야 된다. 그리고 얘네들이 군사지휘권을 갖고 있다. 이거를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제가 수업하는 거 여러분 보세요. 그대로 시험에 나오나 안 나오나. 그쵸? 제가 수업 시간에 기본적인 내용 잡아주고 그다음에 심화된 내용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업 잘 따라오시면 따로 제 거 기본 플러스 심화 강의만 들으시면 다 돼요. 다 돼요. 진짜로. 자, 성격이 유사한 것끼리 옳게 짝지어진 거. 이것도 수업 시간 제가 많이 강조합니다. 자꾸 제가 통치 기구들 하면서 기능 비슷한 것끼리 연결해야 된다고 제가 계속 얘기하죠. 정말이에요. 그럼 대대로는 수상이잖아요. 대대로는 고구려에. 대내상은 뭐예요? 발해의 발해의 정당성의 대내상 수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수상급에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게 기능상으로 맞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맞는 건데 그럼 중정대와 승정원은 왜 안 되냐면 중정대는 뭐 하는 겁니까? 중정대는 발해의 기구로서 감찰기구죠. 그 다음 승정원은 조선이잖아요. 조선에서 뭐 한다? 이거는 왕명출납해야죠. 왕명출납. 오케이? 그럼 이성육부는 중앙 통치조직이고 5경과 15부는 지방행정구역이잖아요. 이성육부는 어디 거? 고려. 고려의 중앙 통치조직이고 5경, 15부, 62주는 발해의 지방행정구역입니다. 틀려요. 기인제도는 뭐예요? 통일신라에서 원래 상수리 제도라고 해서 지방 귀족들 자식들을 서울에 살게 했잖아요. 그거를 고려가 계승한 것이 기인제도예요. 향리의 자식들을 서울에 살게 하는 건데 노급은 귀족들에게 수저권과 노동력 징발권을 모두 인정해 주는 거니까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해당되는 게 1번밖에 안 돼요. 이 문제도 뭐 제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정도의 좀 평이한 문제입니다. 이런 걸 틀리는 경우는 착각 때문에 틀리는 거예요. 순간 착각해서 대부분이. 그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되게 집중력이 흐려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중력 있게 실수를 줄이고 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쉽게 나오면 일단 학생들한테는 좋아요. 그런데 문제가 쉽다고 해서 마음을 놓으면 안 돼요. 굉장히 이게 긴장을 해야 돼. 실수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게 차라리 덜렁덜렁 되는 사람은 시험이 어렵게 나오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풀 때 그 덜렁덜렁 거리는 그 습관을 빨리 고치셔야 돼요. 그렇죠? 꼭 문제를 잘못 읽고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8번 각 문화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화엄사 각항전 이건 17세기의 건축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나옵니다. 물론 화엄사 각항전이 만들어진 연대로 보면 1700년대 아주 초반이기 때문에 18세기에 해당이 된다고 보지만 보통 17세기의 건축 양식, 그 이른바 통충구조. 그래서 화엄사 각항전, 법주사 팔상전, 금산사 미륵전을 보통, 그 다음 마곡사 대웅전 이런 것들 보통 묵잖아요. 그래서 다층식 외형을 지녔다. 안쪽에는 통층으로 통해 있지만 밖으로는 여러 층으로 나누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화엄사 각항전, 뭐 법주사, 팔상전, 뭐 이런 등등 꼭 알아두시고, 자 고려시대 목조건축 나왔는데 수석사 대웅전은 주심포 양식 맞죠? 그렇죠? 주심포 양식 이거 말고 뭐 있어요? 제일 오래된 게 봉정사 극락전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부석사 무량수전도 있고, 뭐 강릉 객사문 이런 것도 있죠. 자, 부석사 무량수전 베을린 기둥이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주심포 양식은 기둥이 모두 베을림이에요. 왜냐하면 공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기둥의 무게를 받치려면 지붕의 무게를 받치려면 기둥을 둥그렇게 이렇게 베을림으로 만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지붕이 나올 수도 있겠죠. 여기도 부석사 무량수전만 여기서 이제 팔짝 지붕이고 나머지는 이제 맞배 지붕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왜 틀렸냐면 덕수궁 석조전이 서양 고딕 양식이냐. 고딕 양식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뭡니까? 명동성당. 이게 가장 대표적인 사례죠. 물론 또 있습니다만 덕수궁 석조전은 그런 양식이 아니에요. 이건 기둥이 많은 형식이죠. 그래서 뭐 굳이 얘기하자면 뭐 르네상스식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차피 르네상스가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를 계승한 거니까 그리스의 12식 건물 뭐 이오니아식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고딕 양식처럼 첨탑이 있고 스테인드 글라스 만들고 이런 형태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당 건축에 좀 많이 나와요. 명동 성당이라든지 뭐 중림동 성당 있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4번이 틀렸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중세 유럽에서 생긴 거기 때문에 이 성당 건물 같은데 고딕 양식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종래 조선 농학과 박물학을 집대성했고요. 그다음 둔전론을 얘기하는 거죠. 이 서유구인데 서유구의 둔전론은 뭐예요? 뭐 국영농장 같은 걸 두고 그거를 이제 부농층에게 경영을 맡기고 무전 농민들을 고용하게 하는 형태고, 그 다음에 이런 임원 경제지라고 하는 엄청난 농학에 관한 백과사전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유구가 쓴 게 답이 4번이 되는 거죠. 색경은 박세당이 쓴 거고, 산림경제는 홍만선이죠. 홍만선이 서유구의 아버지 서호수의 해동농소에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서유구의 임원경제가 나오죠. 관홍소초는 박지원이에요. 오케이? 정답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인데, 자, 고려에서 행한 국가 제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일단 요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 문제가 제일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많이 나왔죠. 예종이 보건궁 만든 거는 많이 나왔고, 숙종이 기자의 사당을 서경에 만든 것도 괜찮아요. 이것도 많이 나왔던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근데 공부를 조금 꾸준히 한 사람들을 보면 황구단이라는 게 성종의 중농정책에서 설치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성종이 중농정책이라는 면에서 사직, 자, 토지와 곡식의 신에게 제사 지내는 사직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종의 중농정책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를 하시면 쉽게 좀 할 수 있는데, 조금 이거는 공부가 좀 깊지 못한 사람들 어렵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숙종은 이제 이런 부분들, 요건 수업 시간에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답이 1번인데 조금 까다로울 수 있다. 환구단. 그러니까 이 환구단을 자꾸 대한제국 시기에 그 황제 즉위식을 했던, 건립할 때 대한제국 건국할 때 황제 즉위식을 했던 그 환구단하고 헷갈리면 안 되는 거죠. 환구단이라는 거 원래부터 이렇게 하늘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있었던 재단입니다. 그다음에 11번.
자, 이 대의는 뭐냐? 병자년 일이 완연히 어제와 같은데 날이 저물고 갈 길은 멀다고 했던 성조의 하교를 생각하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솟는구나. 사람들은 그것을 점점 당연한 일처럼 잊어가고 있고 대의에 대한 관심도 점점 희미해져서 북녘 오랑캐를 가죽과 비단으로 섬겼던 일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얼마나 가슴 아픈가. 그럼 여기서 병자년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쵸, 병자호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북녘의 오랑캐는 뭐겠어요? 이건 청나라죠. 청에 대한 원소를 갚아야 되는데 지금 다 잊어버리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럼 대의라는 건 뭡니까? 명예에 대한 의리죠. 그쵸? 명예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북벌과 관련된 거잖아요. 또 친절하게 효종이 뭘 했냐, 북벌과 관련해서 또 문제를 쉽게 내려고 일부러 뭐 진짜 노력을 한 거예요. 만약에 이거 아니고 이렇게 대의를 얘기한 일로 옳은 것을 이렇게 했으면 조금 또 생각이 많아질 수 있는데 효종이라까지 줘버렸어요. 그 효종이 뭐합니까? 어영청을 엄청 확대하잖아요. 한 3배 정도 병력을 늘리고 남한산성 당연히 복구해야죠. 원래 총영청, 어여청, 수호청은 인조 때 만들어졌는데 그 어영청의 병력을 3배 정도 늘린다니까요. 2만 명 넘게. 그쵸? 이게 효종의 북벌론이에요. 북벌운동. 근데 금이영을 발족시킨 건 숙종이거든요. 그쵸? 그다음에 명가 후금사의 신리를 추구하는 중립외교는 광해군이고, 자, 그 다음에 호위청, 총유청, 수호청 등을 만들어서 강화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인조라니까요. 인조. 그쵸? 그래서 정답이 1번인데 이것도 그렇게 뭐 문제를 효종이라고 딱 특정해도 좋기 때문에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대한제국정부가 시행한 정책으로 옳은 것. 별기군을 폐지하고 오군영을 복구했다. 이거 어떻습니까? 대한제국이면 언제부터예요? 1897년부터죠. 그렇죠? 그럼 별기군을 폐지하고 오군영을 복구한 건 어떻게 됩니까? 별기군이 원래 1880년대 개화정책 과정에 생긴 건데 이걸 폐지하고 오군영을 복구한 것은 뭐예요? 자, 이모군란이 일어나고 나서 흥선대원군이 재집권을 해야 가능한 거죠. 그럼 82년의 일입니다. 그리고 흥선대원군은 곧바로 청으로 압송되니까 이 97년 상황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이미 이전에 군제는 어떻게 변해졌어요? 쭉 가가지고 벌써 갑오 2차 개혁 때 훈련대, 시위대, 뭐 구식군인들로 구성된 뭐 신설대 등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이게 또 을미 때만 봐도 어떻게 됩니까? 을미 때만 봐도 훈련대 이런 게 없어지니까 중앙에 친위대, 지방에 진위대, 그 다음에 시위대 잠깐 없어졌다가 다시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나중에 광무대, 광무개혁 때 얘네들을 전부 다 더 확대하는 그런 조치들이 있는데 갑자기 오군영 얘기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쵸? 자, 틀렸고요. 이거는 양전사업을 시행하고자 양지아문을 1898년에 만들죠. 오케이? 그 다음에 나중에 플러스 지게를 발급하기 위해서 지게아문까지도 만들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지게아문으로 통합을 하게 되는 거고, 통리 기무아문인데 죄송합니다. 통리 기무아문을 설치하여 개화정책을 추진하였다. 이게 이제 80년대 상황이라니까요. 80년 초반의 상황. 자, 음본위 제도로 개혁하려고 신지갑회 발행장정은 갑오 1차 개혁이에요. 갑오 1차 개혁입니다. 94년.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는 것이죠. 됐고요. 그래서 근현대사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고 나와도 좀 쉬운 문제들이 나와가지고, 자, 22년 중국 상하이에서 자, 누가 육군대장 다나카를, 그죠? 다나카 기이치리를 죽였다. 그죠? 암살하고자 했다. 이때 누가 간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맨날 강조합니다. 여러분 3명. 제가 외국 여자 이거 모자 잡으려고 하다가 죽은 그 얘기도 해줘요. 김익상, 그 다음에 오성윤, 이종암 셋이 한 거예요. 근데 실패했다고. 근데 김익상이 그 전에 뭐도 했대요. 조선 총독부에 던졌어요. 그리고 탈출했단 말이에요. 빠져나갔는데 이 사건 때문에 잡혔고 그 여죄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죠. 그러면 이 조직은 뭐다? 기억에는 의열단이 들어가야 돼요. 자, 대동단결 선언은 대동단결 선언이죠. 선언은 1917년에 상하이에서
상하이에서. 그죠? 이건 신한혁명당이라고 하는 애들이 그런 단체가 발표한 겁니다. 자, 이 조직에 속한 이봉창이라고 그랬는데 이봉창이 일왕에게 던진 건 맞죠? 이거는 한인 애국단이죠. 그렇죠? 자, 일부 구성원이 황푸문관학교에 간 게 맞는데 이건 의열단이 무정부주의 노선을 이제 접고 단체 중심으로 바꿀 때 황포군관학교에도 입학을 해서 군사훈련 받고, 그다음에 조선혁명간부학교를 만들기도 하고, 나중에 35년에 민족혁명당도 만들고, 그런 것들이 여기서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런데 새로 부임하는 사이토 총독에게 폭탄을 던진 것은 강호규 우사고요. 이분은 노인동맹단 소속입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의열단의 노선 변경과 관련된 것이 정답으로 나온 겁니다. 자, 그다음 단군으로부터 고려에 이르기까지 우리 역사를 치밀한 고증에 입각해 엮은 통사이다. 자, 고증사학의 토대를 마련했다. 이걸 제가 맨날 얘기합니다. 조선후기 안정복의 동사강목이라고. 그리고 동사강목은 신라를 정통으로 보는 시각을 반대하고 삼국은 무통의 시대라고 봐요. 삼국은 무통의 시대라서 고구려, 백제, 신라를 모두 중요하게 보는 거고, 단군조선, 기자조선, 마한, 신라 통일, 고려로 이어지는 정통 왕조의 순서를 여기서 설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딱 보면 안정복의 동사 강목인 게 나와야 돼요. 이거는 너무너무 제가 많이 강조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답이 4번밖에 없어요. 그렇죠? 허목의 동사는 남인의 입장에서 17세기에 나온 사서고, 유계의 여사제강도 서인의 입장에서 17세기 사서예요. 한치윤의 해동 역사는 중요하긴 한데, 해동 역사를 설명할 때 항상 중국과 일본 촉의 540여 종의 그런 자료를 토대로 해서 만든 거다. 기전체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고증사학의 토대를 마련했다. 자, 그 다음 임진왜란도 제가 순서를 항상 강조합니다. 일단 명량대첩은 뭐예요? 정유재란이에요. 정유재란. 맞죠? 이거는 정유재란이 일어나고 나서 발생한 거고요. 자, 칠천량에서 패배한 것도 정유재란인데, 원균이 다 깨먹고 12척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삼도 수군 통제사로 다시 부임했죠. 감옥에 있다가 이제 백의종군 처음에 해서 좀 활동하다가 원균이 패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삼도 수군 통제사로 임명하는데, 그때 뭐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 해갖고 싸웠던 게 명량이죠. 그러면 권율의 행주단성은 우리가 초반에 그죠? 초반에 우리가 막 깨지다가 이순신의 한산도 대첩 이기고 진주 대첩 있고, 그다음에 1593년 1월에 조명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한 이후에 그 명나라가 내려가다가 벽제간에서 패배하고 일본이 다시 확대되는 상황에서 행주에서 막은 거거든요. 행주대첩. 그러니까 행주대첩 이후로 우리가 쭉쭉쭉쭉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군이 경상도 지방까지 밀려나죠. 밀려나니까 선조가 돌아와야지. 선조가 돌아오고 그때부터 휴전협상이 전개되는 과정이고, 그 안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훈련도감도 만들고 뭐 이러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가장 좋은 게 디귿 다음에 니은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리을 기역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행주대첩 승리 이후로 우리가 경상도로 몰아내고 나서 선조가 이제 한성으로 돌아왔구나. 그래서 머물 곳이 없어요. 머물 곳이 없어서 지금의 우리가 이제 뭐 경희궁이라고 하는 그 궁이 원래 월산대군의 집이었고, 그런데 거기를 이제 다시 경희궁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저 지금의 덕수궁이라고 부르는 저 나중에 경운궁이라고 불렀죠. 그 궁이 이제 월산대군의 집이었는데 거기를 주변 집하고 몇 개 또 헐어가지고 궁으로 만든 거예요. 거기를. 그렇죠? 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자, 고려전기의 문상계, 무상계에 대한 설명. 제가 이것도 여러분 정말 진짜 양심적으로 정말 생각해 보세요. 제가 수업 시간에 엄청 강조합니다. 고려시대에는 문상계에 문반과 무반이 있고, 무상계에 여진의 추장, 그죠? 탐나의, 왕족, 향리 등등등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조선은 문상계가 문반이고 무상계가 무반이라고 제가 몇 번을 얘기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중앙 무반에게 무상계를 제수했다 그러면 틀린 거죠. 문상계 맞고
그죠? 문반이 문상계 들어가니까 문반 부반 다 들어가니까. 문반만 들어간다고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이게 또 문반만 이렇게 또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종 때 문상계를 정식으로 채택했또 당연히 문상계 무상계는 성종이 만든 거예요. 그죠? 그리고 탐나의 지배층과 여진의 주장에게 무상계를 주었다. 무상계를 주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 맞잖아요. 그래서 3번이 틀리다니까요. 3번이 틀려요. 제가 시험지 학생들이 그 카톡으로 보내준 거를 보면서 제가 빨리 이거 쳐서 하려고 팍팍팍 하다 보니까 약간의 오타가 있는 거 약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치느라 그랬어. 너무 힘들었어 이거 치느라고. 시험지 안 보이는 거를 크게 막 확대하고 하느라고. 자,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7번. 그는 누구냐? 신민의 회원이었다. 제가 신민의 회원이었던 사람 중에 의외의 인물들 많아요. 의외의 인물들 많아요, 정말. 우리 맨날 양기탁 뭐 이런 사람들 뭐 이회영 이렇게 하는데 김구도 여기 속해 있었어요. 그럼 뭘 보고 할 수 있어요? 안학 사건이 연루되어 체포되었다. 안학 사건이 이제 우리 안명근이 데라우치 총독을 암살하려고 했다는 사건인데 거기에 이제 우리 백오인 사건으로 이어져서 신민의 간부들이 많이 체포되는데 그중에 김구는 이 안학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그래서 더 많은 형을 받아요. 그래서 뭐 15년형인가 17년형인가를 받고 되게 오래 수감돼야 되는데 이제 중간에 나오긴 하지만 그리고 국민대표 회의가 열릴 때 임시정부에서 창조파, 개조파가 있었는데 여기에 창조파, 개조파에 김구 선생은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국민대표의 해산을 명령하는 지금 내무부령을 발표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원래 현상유지파라 그래서 안 들어가거든요. 핵심은 여기 있어요. 한국국민당을 1935년에 만든 거. 이 민주혁명당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기에 핵심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100번 김구 선생인 걸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남북협상에 참여한 게 답이 나오죠. 조선민족당 혁명당을 만들고 조선의용대를 조직한 것은 김원봉이잖아요. 안재홍과 함께 건국준비위원회를 주도적으로 처음에 조직했던 분은 여운형 선생이죠.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한 발췌견을 국회에서 제출했다. 이거는 이승만 정부잖아요. 이승만 정부. 그쵸?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기억의 부대는 뭐냐? 33년 중국인 부대와 연합하여 자, 동경성 전투를 했대요. 그리고 대전자령 전투를 했대요. 자, 우리가 보세요. 31년에 만주사변 이후로 자, 북만주에서 한중연합군이 벌어질 때 지청천의 한국 독립군과 중국의 호로군이 결합하잖아요. 그 다음에 남만주는 조선혁명군이죠. 그 다음에 중국의 의용군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쌍성보, 대전자령, 사도하자, 동경성, 경박호, 전투 등이 전개되는 것이고 남만주에서는 영릉과 뭐 흥경성, 그다음에 신계령, 통화현 전투 등이 전개되는 거죠. 이 전투들이 대개 32년에서 33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조선혁명군은 어느 정당과 함께 있는 거예요? 삼부통합 이후에 조선혁명당과 함께 있는 것이고 이거는 북만주의 한국독립당과 한국독립군이 있는 건데 얘네들이 전부 다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가 삼부통합의 결과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하와이에서 대조선국민군단은 1914년에 만들어진 거고요. 박용만이. 자, 양세봉의 지휘하에 흥경성 전투에 참여했다.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조선혁명군이잖아요. 그렇죠? 조선혁명군. 만주적에서 활동했던 한국독립당 산하의 조직이겠죠. 그렇죠? 오케이. 중국 의용과 연합파 영릉과 전투에서 이것도 조선혁명군이잖아요. 그래서 30년대 전반기 한중연합작전만 이해하시면 문제는 쉽게 풀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19번입니다.
이 협약은 뭐냐? 일제는 군대를 증강해서 강압적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에 친일 내각과 이 협약을 체결합니다. 자, 일제는 대한제국 군대 해산을 요구해서 관철시켰대요. 그러면 군대 해산이 먼저 있는 게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1907년에 먼저 우리 고종께서 헤이그 특사를 6월 달에 파견을 하시고, 헤이그 특사 파견한 것 때문에 일본이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죠. 퇴위시키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협약이 한일 신협약인데 이른바 정미 7조약. 여기서 이제 차관 정치를 하잖아요. 통감이 일본인을 조선의 관리로 임명할, 대한제국의 관리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감의 권한이 굉장히 강화되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비밀조약에 의해서 군대 해산이 되죠. 그것 때문에 정미의병이 나오는 거거든요. 순서상으로. 그러면 고종의 헤이그 특사를 파견하는 계기가 아니고 이런 일들은 헤이그 특사를 파견한 이후가 되겠죠. 최익현이 처음으로 의병을 하게 된 것은 을사늑약 이후에 을사의병이고요. 자, 합해정리 사업도 1905년이에요. 이건 지금 1907년의 일이고, 그러면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한국 관리에 임명한다는 내용이 있고, 그 일본인들이 조선 각 부처의 차관으로 임명되기 때문에 차관 정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답이 4번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다음 합의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쌍방은 오랫동안 서로 만나보지 못한 결과로 생긴 남북 사이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긴장의 고조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자, 다음과 같이 합의를 보았다.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 간섭을 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되고,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는 무료 행사에 의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해야 하며, 그 다음 세 번째는 뭐가 나올까요? 셋째는 분명히 민족 대단결의 원칙이 나올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그러면 7.4 남북 공동 성명이죠. 그래서 원래 이거 하기 전에 고익 남북 적시자 회담의 개최를 우리가 제의했고, 그리고 이 회담이 열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 적시자 회담을 하루빨리 성사시키자라고 해서 이게 72년 8월에 이게 개최가 돼요. 남북 적시회담이 실제로 개최가 됩니다. 이거 선언 이후에. 그 다음에 이 7.4 남북 공동성명을 앞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뭐를 만드냐면 남북 조절위원회라는 것을 그래서 설치하게 됩니다. 그럼 분명히 그거 물을 거예요. 그러면 남북 기본 합의서는 1991년 노태우 정부 때기 때문에 말이 안 되고요.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맞고, 자, 최초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은 2000년 6.15 공동선언이잖아요. 그렇죠? 금강산 관광 사업을 추진하고 결정했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일단 금강산 관광 자체는 98년에 해로 관광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6.15 선언으로 인해서 육로 관광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랑 지금 동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조절위원회가 답이 되는 겁니다. 답이 2번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보니까 사실상 크게 어려운 문제는 없는데 중간중간에 실수할 만한 부분이나 조금 생소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정답을 찾는 데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아주 고생하셨고 또 좋은 점수 거두셨으면 뭐 저도 기분 좋습니다. 혹시 조금 안 나왔다면 그런 걸 보완하셔서 또 내년을 또 준비하는 분들은 또 시험 삼아 보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점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방향을 잡으시면 되고요. 또 이제 서울시 응시하시는 분들은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요번에 또 현대사 문제가 잘 안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준비하시고 조금 더 심화된 내용으로 공부하시면 여러분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전 다음에 뵙겠습니다.